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에 월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권고 휴직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굵직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면서 청년들의 구직난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곳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서민층의 생계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봄 최악의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운영위원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조 대표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어제 이제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2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다시 9만 명 이상 늘면서 지금 석 달 연속 40만 명대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사실 40만 명대 이상이면 최근 지난 한 2년 정도의 고용 상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양적으로는 분명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반영은 안 됐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많아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이 계속 하락하다가 거의 2년 가까이 하락하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올해 들어서 그 증가로 전환됐고요. 고용의 질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상용직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게 72%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통계 마련한 이후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년 전쯤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네네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과장 보도가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노인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노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수가 실제 늘어났다.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인 인구 포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 그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실제 증가한 수보다 훨씬 큰 건데요. 네. 이거는 노인들의 인구가 60세 이상이 거의 60만 명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든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 일자리도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그렇지만 당연히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현명하게 있을 것이다. 넘길지 좀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예, 다른 분들. 예, 현재님, 네. 저희가 이제 가구 조사를 한 게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15일이 던 주에 1월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2월 달에는 1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2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18일부터인가 예, 본격화됐으니까 그 전 지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을 대비해서는 의미 있는 숫자, 고용 숫자가 나왔지만 예. 실제로 코로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야, 뭐 작년 대비해서 갑자기 49만 명이나 늘어서 지금 거의 패닉 상태인데 이런 게 이제 와닿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표를 갖다가 조사한 구간이 15일을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반영이 덜 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현실과 좀 괴리감을 느끼긴 하는데 네. 그 지표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어제 나온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역시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반영되기에는 현재 고용 지표하고는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앞에 이제 이주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도 그렇고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전보다는 호전된 상황이다.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코로나 사태가 반영되느냐는 향후에도 고용 지표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타격 좀 이따 한번 다루겠지만은 타격을 받는 어떤 고용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든지 또 노동 쪽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용 지표 현재의 고용 지표 통계에서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휴직자나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고용 지표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계가 지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14만 2천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휴직자 수는 취업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시휴직자는 정확한 정의가 지난주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이나 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물론 무급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그냥 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예. 이 코로나 감염의 영향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쪽 일자리에 일용직 일자리들의 타격이 갔고 또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이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들이 중단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쉬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취업자로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통계와 현실이 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뭐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통계는 문제는 이제 그 휴직자들 그리고 휴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뭐 2월 지표는 모르겠지만 3월 지표가 나올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해서 뭐 명확히 좀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어디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뭐 외식을 안 하고 숙박업도 영향을 주고 여행업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도 연기되고 그렇죠. 기존에 쓰던 뭐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이제 일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고용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그 청년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청년 실업률 통계라는 거는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요. 지난 10여 년간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 뭐 체감 청년 실업률을 생각한다고 해도 계속 20% 위를 상회해 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수치상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 생각보다는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한국의 청년 실업의 특징은 오히려 이제 좋은 직장,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유예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이런 그렇죠.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은 지금 청년 실업자로는 공식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실업률 자체보다는 취업 준비생의 규모가 올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업들이 좀 주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어쨌든 지금 마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아마 체감적으로는 청년들한테는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한 가지 이제 저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네. 더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기업들의 채용 관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단체 소속 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올 초인데 경력직 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 63%. 대졸 신입 수시 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정규직 전환형 인턴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채용 관행의 변화랑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합쳐서 더욱더 나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채용 시스템이 변하고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는 것도 흐름이라면 청년들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고용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이 돼야지 이분들이 경력이 생기고 경력치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이 안 된다는 흐름 자체는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도 우리 고용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고용률이 한 10% 정도 낮거든요. 그 우리가 뭐 42.9 정도 되는데 예. 선진국은 55%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전체 고용 시장, 일자리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구조인데도 여전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갖다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설비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라든지 투자 부분에 제대로 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이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 지금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단기적인 일자리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래가지고 식당이라든지 뭐 영화관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지금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의 영향도 청년들이 많이 받고 있고 또 기업들의 고용 행태의 변화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이 구조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의 전망이나 미래가 훨씬 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용 동향이 매번 발표될 때마다 그 양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40대 취업률이에요. 일부 경제 허리라고 불리기 때문에 40대 취업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달 말에 40대 일자리 TF까지 꾸렸습니다. 어때요? 40대 취업자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의원님 뭐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제조업 40대가 늘 제일 뭐 이제 우리 통계에서 아픈 부분인데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40대 대통령께서 TF를 띄워서라도 대책을 세워놨는데 네. 이렇다 할 대책이 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40대 일자리는 기업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기업들이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또 한축으로는 이제 이 40대들이 일을 잃고 나면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용을 갖다 지원하거나 또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센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았어, 뭐 사설 학원에 갔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40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만 덧붙이고 네, 싶은 교수님. 거는 그 우리 40대 일자리를 TF가 만들어져서 애쓰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이 초점이 뭐 창업이라든지 인센티브 뭐 이런 데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여성 그 취업률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0대라는 게 그 우리가 여성한테는 경력 단절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그 고용률이 굉장히 이때 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남성 일자리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다변화한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뭔가 지금 뭐 대책을 40 내놓을 때요. 그러니까요.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아무래도 40대 여성,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늘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에서 꼭 꺾이는 부분들이 생기기 뭐 그거를 때문에 떠나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낮고요. 남성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인센티브나 창업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결국은 그 자영업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앞에 이제 정윤권 위원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은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전직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이동할 때 이직하는, 이직이나 예. 전직 과정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숙련도를 높이는 또는 새로운 산업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예. 나라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용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정년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워낙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구조의 40대 정도에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창업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려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차분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40대들을 창업 시장으로 내몰면 이들은 그거를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다 활용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저희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40대가 차분하게 예를 들어서 재숙련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동안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유연성, 고용 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나 기업들의 어떤 경영 전략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정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다른 대로 유연하면서도 안정되게 다른 일로 직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직업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요 과정의 어떤 중간 단계를 정부가 잘 시스템으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고용 동향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네. 내용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9700님이 세계 유일 0% 출산율인데 여성 경력 단절이 심하다고요?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0467님은 제발 무어타 좀 하지 마세요. 작년엔 경기가 좋았나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1836님 취업 상황이 좋다고요 하면서 체감 취업률은 여전히 낮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9700님은 6월부터 아파트 경비는 경비일 외에 청소, 분리수거, 택배 수령 못하는 거 아시죠? 경비 한 분이 할 일을 3명이서 해야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늘려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뭐 고용시장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토론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문자를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들께 여쭙고 또 답을 구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 2월 고용 동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고. 앞으로 반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금 그 잘 잡히지 않는 노동자로 잘 잡히지 않는 식의 그 통계 일자리를 시스템이 잃으신 아직.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통계 수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통계 예. 자체가 진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늘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휴직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장이 폐쇄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고용센터마다 가보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상황에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를 좀 확대하는 방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가 지금 현재 전체 이제 취업자를 갖다 2,600만 명 정도 보면은 실업급여 수령자가 이제 1,400만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1,300만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절반 정도는 실업급여 밖에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네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의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 현재 이제 겨우 늘려서 9개월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로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너무 짧다. OECD 평균 대비해서도 짧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경쟁적이지만 20개월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배는 지금 이제 없네요. 9개월 가지고 가연 버텨내기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보험 시장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고용 시장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어렵거든요.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월급 줄라 하니까 정말 뭐 장사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든 월세도 지급을 내야 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거 버티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구조라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손에 돈을 쥐어줘야 된다. 이익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속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히려 예. 지금은 실업급여를 이제 그나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가 굉장히 사실은 기간도 짧고 액수도 사실 작은 액수는 이제 좀 많이 예전보다 올라온 편이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보는데 진짜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각종 무슨 스포츠나 예를 들면 어떤 문화센터에 이런 강사, 프리랜서, 예를 들면 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이제 고용 지표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렇죠. 실업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까 아예 실업급여 자체의 수령 대상이 아닌 보호막이 거예요. 없네요, 아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로 완전히 이번 기회에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번 기회를 맞아서 한국이 이런 재난적 어떤 고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태를 맞았을 때 고용 안전망을 훨씬 더 좀 폭넓게 이번 기회를 대폭 개편하는 여전히 계기로 구멍이 삼아야 많으니까 된다. 예. 그걸 좀 이번 기회에 메워야 된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실업급여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이거는 더욱더 많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동의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실업보험, 이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가 실업보험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완전고용 시대에 이걸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고용 시대가 아니고 아니죠. 그 산업 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이게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는 데동의합니다. 네.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단 고용 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회사에서 실제로 뭐 무급 휴가를 통보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급 휴가를 통보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제적으로 회사가 무급 연차를 갖다 강제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하고 또 무급 휴직을 강제적으로 때리고 이러는데 이제 기업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뭐 발생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노동자하고 동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뭐 지금 연차를 써라 또는 뭐 무급 휴직을 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노동자이고 기업이 어려운 만큼 노동자가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 이후에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그 노동자들의 충성도라든지 회사의 애사심도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놓고 나면 이후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노동자들 역시 회사가 어려울 때 냉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같이 만들어내야지 일방적으로 직장 갑질에 신고되는 그런 방식의 네. 강제적인 연차 사용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줄 것을 갖다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갑질 사례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정규직들에게는 1등급 방진 마스크 주고 또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냥 방한 마스크 방한대를 제공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교수님 말씀해 되게 주실까요? 흥미로운 사건이었죠.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원래는 정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침에서 그 사용자는 자기 원청 사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간접 고용 노동자도 모두 포함해서 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네. 차이나게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우울 수준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의 경험, 예. 그리고 그건 단지 임금이나 복지가 아니라 굉장히 그 포착하기 어렵고 미묘하고 제도로서 제어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일상적인 처우에서의 차별 같은 것들이 네. 이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게 노동자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직접 현대자동차 울산에 확인했는데 조금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나 차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돼야 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네.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마스크를 주기가 어렵답니다. 이게 비정규직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하고 나면 예. 바로 그것이 이제 불법 파견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감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업안전법을 갖다가 고칠 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청이 좀 개입하더라도 익스큐즈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서 기자회견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정규직 지회 만나가지고 다시 사과하고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네. 제가 예. 이거는 그 말씀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법 파견 사업장이니까 현대차 원청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든 산안법에 제가 봐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제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해야 되고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이 급한 시기에 어떻든 일정한 부분의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안법도 좀 유연성을 가져야지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근데 법상 주고 싶어도 주면은 다음에 당신들이 불법 파견했으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이랬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불법 파견자들 정규직으로 거의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안법의 유연성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산업법의 유연성보다는 산안법이 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특히 노동자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요. 강화되는 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도 예. 그런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밀집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 도입을 권고했는데 어떨까요? 노동자 입장에서 이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유연근무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세요?
기업 보세요? 규모별로 직종별로 사실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겠죠.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지금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재택근무라는 거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이제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기존에 어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랄까요?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착이 안 돼 있어서 좀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구로구 같은 데서 보인 이제 콜센터 같은 이건 이제 규모를 떠나서 그냥 직종의 특성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밀집되는 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만 그렇지만 원래 콜센터에서는 독감 같은 게 한번 유행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이미 독감을 한번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콜센터라는 그 작업장 환경에서는 이미 집단 감염, 그러니까 그것이 인플루엔자든 독감이든 구조적으로 이런 어쩔 것이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나는군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진짜 좋은 작업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뭐 코로나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도 문제고 그런 계속해서 그런 거에 걸릴 그렇죠. 뭐 수밖에 없는 꼭 그렇게 작업장 환경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콜센터를 가보신 분들이거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칸막이로 마치 도서관처럼 네. 딱딱딱딱 돼 있고 바로 붙어서 업무를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 직종이다 보니까 뭐 특히 이번에 전염병 10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건가 과연? 그게 제가 네. 이번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희는 여기서 조금 좋은 일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이제 노사 양측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차 출퇴근제 같은 출퇴근제, 것들도. 예. 그래서 요번에 경험을 살려서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런 유연한 근무 형태를 어떻게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가를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번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원래 그랬거든요.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나 뭐 재택근무 같은 걸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필요한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아나 보육문제 여러 가지 네. 고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노동자 쪽도 그렇고 왠지 이거 되면 좀 뭔가 서로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이번 기회에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충격이 있지 않다. 문제가 할만하다. 크진 않네. 또 이런 식의 네. 인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노동 시간이 안 그래도 길고 여러 가지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이번 기회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네.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IMF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 구조, 고용 구조의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 특히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늘 모아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다양한 기관들이 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집에서 1인 유튜브 하듯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을 정확하게 주고 재택근무해도 콜센터 운영하는 데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이제 여성들의 고용률 높이는 거, 콜센터는 주로 여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예, 예. 여성들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직접 하루에 100개의 콜의 가압을 주면은 그 콜을 갖다 수행하고 그것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생겨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청자분이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끝자리 666님인데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재택근무라는 건 당연히 택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왜 이쪽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예. 특성상 아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들이 있어요. 뭔가 근데 유연근무제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힘들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사업장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도 조금 시작한 것 같은데요. 중소 영세 사업장에 예. 대한 그런 지원을. 예, 예.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그것도 약간의 기술이 있어야 재택근무를 그렇죠. 할 수가 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금을 좀 넣고 지원 제도를 마련 좀 확립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해서 뭐 PC방이라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점주들한테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은 그 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생계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제로는 아마 생계 지원 대책을 당연히 이제 구상하지 않고 영업 예. 중단을 권고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네네. 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짜야겠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임대료를 어떻게 하는 방법, 아니면 뭐 세금에서 감면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이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건 직종이나 규모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특성이 같습니다. 다르니까요. 네. 예. 고용유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있죠. 네. 예. 직원을 일정 기간 고용을 했다면 예. 그 지원은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정부가 지원을 영업 해주는 중단을 하게 되면은 체제죠. 그런데 뭐 고용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을 줄이지 않게 하는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업을 영업을 중단하면 이제 사업 소득은 어쨌든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11조 추경 안에 들은 내용들은 거의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빚내서 빚 갚아라 이런 이야기 정도의 수준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PC방, 뭐 노래방 이런 데들 지금 휴업하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보상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 휴업하거나 휴직할 경우는 사용자들에게 뭐 3분의 2까지 지급되는 것을 갖다 4분의 3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네. 사실은 그 금액이 지금 3월 2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3배까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13배. 예. 그러니까는 뭐 3,400건 3월 2일 기준으로 왔는데 작년에 255건이었는데 3,400건 13배 뛰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뭐 데미지들이 올 겁니다. 아마 3월 결과가 나오면.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현실적으로 노래방 문 닫으라 하면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죠. 문을 닫는 거고, 그렇죠. PC방도 문 닫으라면 대책이 있어야지 PC방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앞서 추경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추경으로 11조 7천억 원 규모를 편성하기로 한 상황인데 그중에서 뭐 청년 추가 고용을 장려하거나 영세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하는 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조 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과연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게 할지 좀 미약하진 않을지라는 걱정이 좀 돼요,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네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제도 이제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재정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저는 뭐 이건 올해만 얘기가 아니라 예.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재정을 좀 더 과감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서 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비상사태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용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소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 저는 훨씬 과감한 추경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재정 적자나 재정 건전성에 약간의 적신호가 들어와도 이럴 때는 원래 그러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상 그리고 상황이다. 네. 그리고 다음 연도나 내후년도나 이럴 때 다시 재정을 조금 수습을 졸라매서 하는, 네.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유연성이거든요. 재정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에 위아래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영 안정지금 같은 것들도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훨씬 예.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을 예, 때 예. IMF가 우리 보러 긴축을 하라고 그렇죠, 했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했잖아요. 도산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2월 고용 동향만 보면 지금 경기가 그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재정을 풀어서 팽창책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IMF를 통해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니까 그 개도국이나 타국에는 긴축책을 쓰라고 했지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거든요. 유동성을 엄청 예, 풀었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추경안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을 예.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뭐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추경 관련해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6조 7천억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일자리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네. 인해서. 근데 올해 11조 추경은 사실은 지금은 IMF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경의 금액도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작년 수준에서 금액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금융 지원, 세제 감면,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그 신용카드 3월부터 6월까지 쓰면은 공제를 갖다가 늘려주겠다. 네, 그렇다고 더 많이 씁니까?
그렇게 더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그냥 신용카드 쓴 거 금액 공제만 늘어나고 사실은 재정만 손실 이런 거지 경기 활성화도 도움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럼 누가 제일 어렵냐?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돈이 가게 이렇게 짜야 되는데 지금 빚낼 행편이 어디 되겠습니까? 빚낼 행편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 아예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뭐 세금 공제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 안 짜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IMF보다 어렵고 엄청난 변곡점을 한번 겪게 될 것인데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겠다? 저는 뭐 이걸로 이런 재정으로 가지고는 또 한 번 재정 추경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완전히 은발에 오줌 눕기식입니다. 이 정도면. 네네. 저는 노동자 생계 지원 관련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책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자한테 그 생계 자금을 1.5%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기준을 완화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특고 노동자들이 많이 커버가 안 돼요. 아, 특수고용직이요. 예,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을 적용 중인 상태가 3개월이 유지가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특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법에 의해서 그 산재보험 적용제를 특고 노동자가 신청할 수가 있으면 산재를 안 들게 되는 이런 이상한 제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산재보험 그 적용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보통 산재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특고 노동자들한테는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 좀 있으려면 이거를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철회한다면 그 그래서 산재보험에 들어간다면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대표님도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동일하게 지금 노동자들 중에서는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이런 형태로 노동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예, 지금 예.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추경안이나 정책들도 조금 저는 너무 관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용보험 이거 당연히 좋은데 예. 사실은 이쪽에 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존 제도를 아까 이제 이주희 교수님 얘기했듯이 좀 완화시켜서 열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쪽에도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여기는 좀 많이 좀 뭐랄까요 놓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 좀 밝게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정용건 운영위원장, 이주희 교수, 조성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